그칠 줄 모르는 IS의 만행. 그로 인해 이라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수가 들려주는 두 번째 이야기. 선수 시절 그 찬란했던 영광 뒤에 가려진 그녀의 광야 생활. 잠시 후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북한의 영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하라 한반도 시간. 오늘은 전영선 교수와 함께 북한의 대중교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로 시리아 국민의 8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시리아인의 기대 수명이 20년 단축됐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거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 와중에 어린이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절망적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IS가 북부 이라크를 점령한 후에 그곳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전락한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불안정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어려운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displaced Christians in Iraq. Some are living in tents or an unfinished shopping mall in the Kurdish capital of Erbil, which is being utilized as an emergency shelter for more than 200 Christian families or 1,500 people. Some have found refuge in churches. Here in Koya, 128 families are housed in 2 churches as they face an uncertain future. Hussam is a married father of 2 young sons and left a shoe business behind that he owned before the ISIS takeover of Karakush. Now, prior to the attacks, Hussam was able to provide a comfortable home for his young family in what was considered Iraq's largest Christian city. Although he and his wife are very thankful to have a safe place of refuge to which they can care for their children, they must share a small space inside a church facility, along with Hussam's parents, plus his brothers and their families. أكيد 100% احنا شعرنا بالخوف من أول ليلة. In the morning of the 6th of August, we heard bombs everywhere. Those explosions killed 2 children in our neighborhood. I felt I needed to protect my family, and I was feeling fear, so I decided to leave immediately. As for the future, Hussam, like many other displaced Iraqi Christians, just wants to go home and return to normal life the way they had once known it. Yet failing that, he will need to find another country where he can look after his family in safety.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여러 번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교 현장을 연결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입니다. 최경섭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이공 한인여학교의 최경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최근 베트남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호치민 대학의 한국 학부가 정식으로 개설돼서 이번 학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산하의 인문사회과학대 한국학부가 이번에 개설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국학과는 있어 왔는데 이번에 3월 10일에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의 한국학부 개설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학부는 한국 경제, 정치, 외교 등 3개 전공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그 역사가 길고 워낙 한류 바람이 커서 한국학과는 일찌감치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학부로는 이번에 승격이 된 거고 1994년에 한국어학당으로 출발해서 2010년에 동양학부 소속 한국어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한국학부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교수진은 초빙 한국인 강사를 비롯해서 24명의 교수진이 가르치고 있고 네. 한국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대략 500여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압니다. 네. 그리고 한국학부는 현재 호치민 대학에만 있지만 올 하반기에 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학당이 생길 예정에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아마 잇따라 개설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그 규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이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여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한인 사회 내에서도 이번 한국학부 승격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에 관한 정보 제공은 한인교회나 또는 한인회 등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베트남과 한국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크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기업과 특별히 이곳에서 사업하시는 한인들의 입장에서도 인재를 찾기에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하며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베트남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모로 더욱 긴밀해질 것 같습니다. 목사 오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전 탁구 국가대표 양영자 선수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에서 하나님의 선수로 살아가는 멋진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80년도에) 국가대표 탁구 선수했던 양영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있다가 돌아오면서 느꼈던 건 결국은 이제 선교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명으로 알고 그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것이다. 화려한 선수 생활과 그 모든 명성은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을 선물로 받은 양영자 선교사.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기보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탁탁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탁구를 하는 거 보면 다른 선수들보다 내가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현정환 선수랑 같이 86년 아시안 게임부터 복식조를 이루어갖고 그때 단체전 금메달, 또 87년도에 세계선수권 대회도 금메달 따고 88년 올림픽 때도 이제 복식에도 금메달 따다 보니까 환상의 콤비 이런 건 붙긴 했었죠. 한국 대 중국 여자 복식 결승. 환상의 콤비네이션 한국의 양영자 현종화조가 중국의 자오주민 천징조를 누르고 우승했다. 탁구계의 이름만으로 전설이 된 사람들. 탁구 선수로서의 양영자는 유년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승부구성이 되게 강했고, 또 탁구가 안 되는 날이면 제가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 라켓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라켓은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흠집이 더 많이 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면 조금 더 이렇게 침착한, 좀 마음의 수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나가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팔이 그 당시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받게 돼서 기도원을 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그때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안수기도 하는 시간에 정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아팠던 팔이 이제 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체험도 하고 구원의 선물도 받게 되고 고통이 회복되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던 시간.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이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제 앞날에 다 보장이 돼 있을 것만 같고 이제 탄탄대로일 것 같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고 한 달 만에 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디프레스가 되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뭐 우울증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가정이 막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맨날 항상 미움과 마음의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라는 것으로 땅 깊은 곳에 간다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저에게 없었으면 제가 선교사로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서 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그 당시는 막 고난스럽고 막 힘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주가 쓰시기 위해 단련하신 시간들. 정금 같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가장 좋은 동역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는 그 결혼한다는 생각 못 했어요. 그랬는데 되게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새벽기도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저희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늘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한 걸 가지고 늘 저에게 나눠주고 이게 저희 데이트였어. 남편이 그렇게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양영자 선교사. 하나님은 엎질러진 물도 다시 주워 담아주신 분이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이 지금도 가끔 들리긴 하지만 그 당시는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후렴에 보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때 막 이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우울증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다른 거듭남이라고 그럴까? 그 우울증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됐을 때 항상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해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인데 저는 늘 그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모든 명예 대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아가는 양영자 선교사. 가난하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그녀는 오늘도 믿음의 서브를 힘차게 넣습니다. 표정도 어쩌면 그렇게 평안해 보이시는지 몽골에서 14년 동안 선교사로 섬긴 그 삶에서 아름다운 빛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국내 청소년들 탁구 지도를 하고 계시다니까 언젠가 탁구 코트에서 모습을 볼 수 있는 날도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 제1노회 분립예배가 성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정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각각 평양노회와 평양제1노회로의 분립을 확정한 가운데 평양제1노회가 먼저 분립예배를 드리고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도교회를 놓고 분립위원회 관계자는 평양노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예배에 동도교회 목회자 등이 참여해 소속 권한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가입 서류를 제출했던 전병욱 목사에 대해 이전 평양노회가 설치한 재판국의 권한이 총회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전 평양노회에서 구성했던 재판국이 이제 그 재판을 일단은 보류하고 총회에다가 상소할 수 있으면 10일 내에 하라. 이래서 아마 그 문제는 총회로 갈 것 같습니다. 송태근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3.1교회는 평양제일노회 소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평양제일노회는 이날 예배 이후 회의를 통해 노회 규칙을 통과시키고 임원 조직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평양노회와 평양제일노회는 분립 이후 역사와 행정을 동일하게 계승하고 재산도 균등히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분립이 확정되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노회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성추문 사건과 이후 홍대 세교회 개척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당시 문제를 처리해야 할 평양노회 측에 대해 대처가 안일하다는 여론이 교계 안팎에 일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열린 정기노회에서는 노회 서기가 단독적으로 총회에 분립 청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분립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립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갖가지 조건들을 상충시키면서 지난달 노회의 분립을 확정지었고 평양노회와 평양제1노회로의 분립을 결정한 겁니다. 평양제1노회장 김은강 목사는 굴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은 이번 분립이 화목을 위한 것이라며 양 노회가 함께 울고 웃는 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락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리 노회 안에 이런 정신 가지고 앞으로 노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평양노회도 오는 23일 왕성교회에서 분립 예배를 드리고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최근 제주도 한라산 산신제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논란이 컸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현성길 회장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일은 그 해마다 제주도에 열리는 한라산신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이 행사에서 이 재단에 올해의 그 태풍과 장마 같은 이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전통 행사입니다. 네. 그곳에서 이 행사에서 재단에 첫 잔을 올리는 그 초헌간, 네. 초헌간이 있는데 초헌간을 도지사가 맡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초헌간으로는 지사 대신에 박정아 정무부지사가 초헌간을 맡아 일을 진행한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이 개인 종교와 공인의 의무에 대한 충돌 또는 지사의 의무 방기 등 여러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주도지사의 그 행동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네. 왜냐하면은 또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런 어떤 행사들은 민간 단체에서 주도가 되어서 물론 네. 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민간 단체가 주도되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네. 이 제주도 조지사 하면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그런 대표고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지사가 직접 진정한다는 것은 또 총괄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그러면은 제주도 조례 이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네네. 이번 일로 인해서 제주도 기독교연합회는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 기독교연합회는 우리 원희룡 도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네네. 이것이 뭐 기독교적으로 편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네네.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이 한국문화원에서 이 일을 맡아하는 문화원에서도 여러 제주도 지부장도 이 제주도지사가 네네. 직접 집전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만든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것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네. 꼭 기독교 입장이 아니라도 이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인데 이 일을 맡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제주도에서 우리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위한 성탄 트리 만드는 것 네. 어떤 문화적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5천만 원 예산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각각 2천만 원 예산되는데 그것도 삭감된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제주시의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에 모였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도교단협의회와 그리고 5개 기독교연합회 협의회와 함께 의논하여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고쳐나가고 바르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네. 우리 제시 기독교연합회 분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원희룡 지사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네.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신임위원장 김철환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철환 위원장은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자성과 통찰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나부터 개혁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그네와 거지, 머슴으로 살기 운동을 펼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기독교 아고라 500인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2015년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부터 2017년까지 기념예배와 문화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신촌 성결교회가 지난 15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경 필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인 1,800명이 각각 성경 한 장씩을 정해진 날짜에 한자리에 모여 필사하고 이것을 모아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450여 명씩 4차례로 나눠서 진행되며 오는 29일 마감해 다음 달 최종 필사본이 송부될 예정입니다. 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영화를 통해 북한의 생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북한의 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날씨가 이제 완연히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이제 나들이 풍경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교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작품입니까? 뭐 북한 관련된 영화는 이제 군데군데 나오긴 하는데요. 교통과 관련된 영화로 대표적인 것은 그 내거리 초병이라는 영화고요. 네. 그다음에 사랑의 거리라고 하는 두 편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좀 재밌는데요.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 그 예술 영화 내거리 초병은 이제 거리 교통보안원과 관련돼서 이제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는 주제의 내용이고요. 네. 사랑의 거리는 이제 평양시내 2층 버스 기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역외 업무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줄거리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술영화 내결의 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이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교통 보안원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북한이나 평양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거리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흰색 브라우스에다가 이제 정장 치마를 입은 여성 이제 교통 보안원들 아주 흰색 브라우스에다가 이제 정장 치마를 입은 여성 이제 교통 보안원들 아주 특색 있게 보이곤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여성 교통 경찰관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만든 영화입니다. 네, 우리도 교통이 혼잡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북한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그분들은? 뭐 크게 하는 일은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데 교통과 관련돼서 이제 교통 신호 체계를 맞춰주거나 그다음에 교통 위반 차량을 잡아내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법규 해설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 지도를 할 만큼 차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나와서 거리에서 수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대개의 경우 북한에서는 이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업무가 혼잡한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나와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 신호 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수신호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런 그 교통 요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야간 통행이나 주행과 같은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전에 통행 금지 이걸 연상케 네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잘 알고 계신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요일에 그 차량을 운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수 지역 같은 경우를 운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또 장거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운행증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관련 규제 사항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또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 차량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관용 차량으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차량의 청결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단속하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 상태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관용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자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물품을 아끼는 문제와 연관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양시내 같은 경우에 차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출입을 좀 제한받기도 하고 네. 벌금을 내거나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거리에서 종종 보면 음주 단속하는데 북한에도 음주 단속이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북한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기계로 단속하기보다는 대체로 이제 그 냄새를 맡거나 이제 상황 판단을 보고 음주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엄격하게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술을 냄새만 풍겨도 보통 이제 한 달에 3개월 정도의 면허 정지를 받고요. 뭐 노동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음주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 노동에다가 이제 면허까지 취소가 되고요. 또 특이한 것은 운전 중에서는 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그 아무래도 뭐 운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시선도 좀 흐트러지고 네. 또 다른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데 북한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북한의 이제 자동차 공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평화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요. 이건 네. 남북이 이제 합작 출자해서 만든 공장입니다. 물론 생산 공장은 아니고요. 자동차 네. 부품을 들여서 조립하는. 조립하는 공장이고요. 아마 북한에서는 그 가장 많이 알려진 자동차 브랜드로는 이제 휘파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휘파람. 예, 평양역 앞에 광고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이 휘파람은 100이랑 이제 1500cc 정도인데 이탈리아의 자동차를 수입을 해가지고 네. 조립을 해서 생산해내고 있고요. 공장은 이제 남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뻐꾸기라든가 네. 우리 이제 SUV라고 많이 표현들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 SUV를 반짐승용차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짐차하고 승용차 반 정도라 그래서 반짐승, 짐승용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업용 버스를 생산하기도 하고 미니버스를 생산하기도 해서 이제 자동차 라인업은 좀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대중 교통 체계가 필요할 텐데 그 교통 체계는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서 가장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교통 수단은 자전거인데요. 뭐 길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이제 궤도 전차라든가 궤도 버스들이 많이 있고 평양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많이 알려진 지하철의 1호선하고 2호선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교통 체계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요. 그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좀 혼잡하기 때문에 뭐 집중 교통 이동 수단을 체제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좀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한 영화 속에서 이런 대중교통 상황이 좀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뭐 북한이 이제 이런 대중교통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그 예술 영화 사랑의 거리를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영상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적교양실에는 수도 시민들의 소송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온갖 심혈과 러거를 바치오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례하는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유행 구간에서의 무사고 운행, 그리고 절대로 신설을 받지 말아야 돼요. 신설을. 알겠어? 예술 영화 사랑의 거리는 이제 북한의 2층 버스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주인공은 제대군인 재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군대를 마치고 나서 평양 시내 운송사업단에 배치가 돼서 2층 버스 기사로 이제 제2의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얘기했었던 정시 출발, 정시 도착, 그리고 이제 위급상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이제 버스를 운영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운영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재혁이 이제 버스 기사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큰 무거운 짐을 싣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버스를 세우고 내려서 이 아주머니를 도와가지고 버스를 태워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근데 다음 날도 가보니까 역시 그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고 그래서 몇 번을 하다가 그냥 아주머니를 지나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이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매일 무거운 짐을 싣고 매일 버스 탄 이유가 궁금한데 어떤 의심을 한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재혁 때 처음에는 이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니까 짐을 들어줘야겠다고 내렸지만은 너무 자주 그런 일을 보면서 혹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버스는 공공을 위한 버스인데 이렇게 개인이 짐을 싣는 걸로 이용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머니를 태우지 않고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사실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군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싣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는데 오해를 했던 것이었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오해를 풀고 아주머니를 이제 진정으로 잘 모시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주 모범 기사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모범적인 건 아니고요. 항상 이제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어쩌면 이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좀 고치고자 하는 북한 버스 운행의 실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기사로 일하고 있는 다른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철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철민이라고 하는 기사는 버스를 운행을 제대로 안 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아무 데나 태워주기도 하고 뭐 좀 게으름도 피우고 그래서 이게 마치 자기의 차량인 것처럼 운영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돼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재혁이 운전하는 버스에도 이제 자그마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그 산모가 이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재혁이 그대로 버스를 몰고 이게 산원으로 바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야, 이 버스가 올 때 안 가고 다른 곳에 가서 혼나지 않을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 미담 기사가 방송에까지 나오게 되고 사람들도 모두 칭찬했다는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느끼고 뭐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끝을 맺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뭐 불만을 하기도 하죠. 자기가 갈 길이 돌아가야 되고 또 다른 곳에 머무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 같이 화해를 합니다. 아, 좋은 일이다. 이거 잘했다라고 이제 제하고 칭찬을 해준 걸로 끝이 나고요. 그런 걸 통해서 북한 내에서 이렇게 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과 북한의 실제 교통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북한의 실제 이 교통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전력이라든가 그러니까 궤도전차나 궤도버스 같은 게 전력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휘발유라든가 기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대중교통 체계라는 것이 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고 아무래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도 많이 불편하게 있고요. 뭐 그 영화에서 등장했듯이 이런 철민과 같이 이제 신문을 이용해서 좀 편의를 봐주기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이제 주인공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여객 사업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걸 개선하기 노력하고 있는가를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 때문에 올해는 개화 소식이 더딜까 했더니 24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예년보다 2, 3일 빨리 꽃이 핀다고 합니다. 먼저 찾아준 꽃 소식처럼 이번 주도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수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